자, 이제 3교시 전공 B 들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자, 식품의 미량으로 존재하는 쓴맛과 떫은 맛은 식품의 기호성을 높인다. 쓴맛을 느끼게 하는 화합물에는 기억, 케톤체, 케톤류, 배당체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맛과 잘 조화되어 식품에서 중요한 맛으로 작용을 한다. 특히 기억은 식물체에 존재하는 염기성 함질소 화합물이라 그랬어요. 화합물의 총칭이다. 기억에 들어가는 것. 쓴맛의 대표적인 성분이 알칼로이드죠. 알칼로이드. 그래서 이 알칼로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 카페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초콜릿 같은 데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같은 것들이 알칼로이드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알칼로이드죠. 카페인이라거나 테오브로민처럼 질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염기성 함질소 화합물이죠. 함질소 화합물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알칼로이드고요. 대부분 쓴맛과 양리작용을 보인다. 떫은 맛은 주로 폴리페놀성 물질인 타닌류에 의해 나타나며 차, 감 등에 함유되어 있다. 기호성 식품인 커피는 쓴맛과 떫은 맛을 모두 가지고 있고 쓴맛을 내는 것은 카페인이고 커피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것은 니은이에요. 근데 이 니은은 카페산과 퀴닌산이 에스테르 결합한 항산화성이 높은 폴리페놀 화합물이다. 떫은 맛을 내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타닌 같은 거, 타닌이 이제 폴리페놀 중에 하나죠. 폴리페놀 화합물이라거나 지방산이라거나 뭐 무기염, 그러니까 금속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떫은 맛을 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카페산과 퀴닌산이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거, 이거 클로로겐산이에요. 그래서 커피의 떫은 맛, 클로로겐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의 성분은 식품과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암기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카페인, 테오브로민 같은 질소를 가지고 있는 염기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에스터 결합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카페산이고 이쪽에 카페산.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퀴닌산이죠. 퀴닉 애시드. 그래서 이렇게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클로로겐산이에요. 그래서 폴리페놀 화합물이죠. OH기 되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 자, 그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읽고 체중 손실 비율, 체중 변화율 값과 체중 손실 비율 판정 기준에 근거한 체중 판정 결과를 순서대로 쓰시오. 체중 손실률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은 신체 계측 자료가 있죠. 키가 160이고 현재 체중 48kg인데 5개월 전에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임상 자료 보시면은 머리카락 빠지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안 먹어요. 식사에 대한 강박이 있고 헤모글로빈 10이 지금 턱에 걸려 있죠. 혈압은 지금 96에 58이니까 저혈압이에요. 변비 심하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죠. 자, 그래서 체중 변화율을 계산을 하려면은 일단은 체중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얼마나 변했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존의 평소 체중이죠. 평소 체중 중에서 지금 48kg이니까 변화율이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이 변했나. 60kg이었는데 지금 48kg으로 5개월 만에 12kg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게 몇 %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의 10이니까 이게 20%죠. 20%. 그래서 체중 변화율은 20%고요. 이걸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기간별 체중 변화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재에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간 기준으로 해서 평소 체중에 비해서 몇 %가 줄어들었나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체중 감소, 심한 체중 감소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5개월간 20%가 감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에 10%만 줄어도 이거 심한 체중 감소인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20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심한 체중 감소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중 손실률은 20%고요. 5개월간 20%의 체중이 손실되었으므로 심한 체중 감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니아신은 해당 과정, TCA 회로, 지방산,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로 사용된다. 알코올을 다량 섭취하면 간이 세포질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되고 추가로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면서 환원 물질인 기억이 대량 생산된다. 알코올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예요. 알코올에 있는 수소를 뗐어요. 그래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요. 수소를 떼가지고 그걸 누가 받았냐면 보통 NAD 플러스가 받아요. 그래서 NADH가 생성이 되는 거죠.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될 때에도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해요. 아세트알데히드가 가지고 있는 수소를 떼서 얘를 줘요. NADH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산화 환원 물질이 뭐가 많이 생겨요? NADH가 되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알코올이 대사되다 보면은 NAD는 점점 줄어들고요. NADH는 점점 많아지는 이런 비율상의 그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NADH가 증가가 되면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니아신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니아신과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니아신의 섭취량 단위는 니아신 당량으로 나타내고요. 식품에 있는 니아신이 12, 트립토판이 120이면 니아신 섭취량은 디귿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하나씩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쓸 것 1점이죠. 기억이 밑줄친 니은에 해당되는 영양을 2가지 써라. 이게 2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값이 1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제 기억은 NADH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한꺼번에 있군요. 네.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되고 아세트산에 코에이가 붙어서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은 이 아세틸코에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아세틸코에이를 가지고 일단은 TCA 회로에다가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방산을 합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케톤체를 합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케톤체.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가 다방면으로 쓰인다라는 거. 근데 지금 산화환원상의 불균형이 있어요. NAD 플러스는 적어지고 있고 NADH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대사상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알코올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 이외에 알코올을 다량 섭취했을 때 MEOS 시스템이라 그래서 마이크로소 메탄올 산화계에 의한 산화가 일어나요. 이때 보면은 NADPH를 사용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코에이, 지방산으로 이렇게 대사가 돼요.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은 NADPH가 소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방 합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말라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도수가 높은 그런 알코올 함량이 높은 그런 술을 자꾸 먹게 되면 카탈라제도 알코올 대사에 기여한다라는 내용까지도 우리 알코올 대사에서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위에서부터 이제 흡수가 진행이 되죠. 위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이제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주로 대사되는 곳은 간이에요. 간에 가서 거의 대사가 된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근육 조직에서 소량이 이제 대사가 되고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간에 그만큼 피로감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죠. 산화가 되면서 아세트산이 생기고 이 아세트산 가지고 아세틸코에이가 결합이 돼서 아세틸코에이가 되는데 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의 산화환원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불균형 때문에 탄수화물 대사에 변화가 생겨요.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기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NADH가 많아지니까 이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은 말산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초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루부산 옥살로아세트산이 줄어드니까 뭐가 안 돼요? 당신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생이 저하가 되면서 저혈당이 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존의 기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지질대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지질대사에서는 이 NADH와 NADPH 비율의 변화, 그러니까 NADH가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 NADH라는 아이가 하나의 조절인자로 작용을 해요. 대사상의 조절인자로. 얘가 많아지면 활성이 억제되는 효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TCA 회로. TCA 회로에 가서 보면은 TCA 회로하고 관련돼서 있는 효소들 중에서 우리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효소처럼 TCA 회로 안에도 속도 조절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알로스테릭 엔자임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시트르산 생성 효소, 구연산 합성 효소, 시트르산 생성 효소, 합성 효소라고 하는 아이랑 그 다음에 이소 구연산 탈수소 효소, 효소서 이소구연산 가지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을 만드는 효소,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가지고 우리 6시 방향에 있는 숙신일 코에이를 만드는 효소가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효소죠. 타르산 탈수소 효소. 얘는 복합체예요. 효소. 요 세 가지 효소가 TCA 회로 안에 있는 속도 조절 효소인데 이 효소들의 마이너스 조절인자, 그러니까 음의 조절인자를 보면은 NADH가 다 있어요. 이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입니다만 여기 NADH가 다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NADH가 많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 이제 기질이 붙고 여기가 활성 부위면은 활성 부위 이외에 다른 자리가 있어요. 옆구리에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가서 NADH가 만약에 붙었다? 많으면 붙겠죠. 붙으면 얘네들의 활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ADH가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TCA 회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TCA 회로 활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베타 산화 과정, 지방산이 산화되는 베타 산화 과정에서도 보면은 하이드록시 아실 코 A에서부터 케토아실 코 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탈수소 효소, 그러니까 하이드록시 아실 코 A 탈수소 효소도 마찬가지로 NADH가 많으면 활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방산의 산화 과정도, 지방산 산화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베타 하이드록시 아실 코A 탈수소 효소 역시 NADH가 음의 조절인자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ADH가 많아지면서 TCA 회로가 안 돌아가고 지방산의 산화가 억제가 되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아세트산 가지고 만들어지는 아세틸 코에이가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 자체가 조금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산의 분해가 억제가 되고 아세틸코에가 쌓여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합성이죠. 지방산을 합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아세틸코에 가지고 케톤체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옥살로아세트산이 감소가 되니까 이 TCA 회로가 차단이 되는 이유 자체가 술을 먹었을 때 TCA 회로가 차단되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가 옥살로아세트산 부족하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하니까 아세틸코에가 안 돌아가고 케톤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ADH가 많아지다 보니까 TCA 회로가 차단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CA 회로 안 돌아가니 아세틸코에가 축적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지방 합성하던 케톤체 합성을 하던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톤체가 만들어져서 케토산증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돼서 혈중의 지방 농도도 상승하게 되고 지방간도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 문제죠. 우리 첫 번째 문제는 기억에 해당되는 물질의 이름은 NADH였어요. 그리고 이 NADH가 니은이 지질대사예요. 이 지질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NADH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TCA 회로가 차단이 되고 지방산의 산화가 억제가 되면서 아세틸코에 가지고 케톤체 만들어요. 지방합성을 만들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케톤체라고 하는 것도 지질대사에 포함이 돼서 주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세틸코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지방이다 보니까 케톤체라고 하는 아이도 지질대사에 포함이 돼서 많이 언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 케톤체 언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해보면은 NADH와 NADPL 플러스 비율이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적어지고 얘가 많아지니까 비율이 증가가 되죠. TCA 회로 내 효소랑 베타 산화 과정에 지방산에 여기 지방산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네요. 지방산에 베타 산화 과정의 효소 활성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알코올 산화로 생성된 아세틸코에일을 가지고 케톤체가 합성이 되고 지방 합성이 촉진되면서 이 베타 산화 과정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산의 분해는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CA 회로 내 효소 활성이 떨어지니까 아세틸코에 가지고 케톤체 합성, 지방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베타 산화 과정의 효소 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베타 하이드록시 아실코에 탈수소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산의 베타 산화 과정 분해는 억제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톤체 합성, 지방 합성, 그 다음에 지방 분해 억제 요 세 가지 중에서 2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산화 환원 과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지질대사 변화를 2개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아신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니아신 활성당량. 그래서 이 니아신의 활성당량은 미리그램 니아신 활성당량 이퀴벌런트 요거는 1mg 니아신이 니아신 1mg이 1mg 니아신 활성당량이고 그 다음에 니아신 이외에 트립토판도 니아신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mg의 트립토판이 1mg의 니아신 활성당량이 돼요. 그래서 니아신 12mg이면은 이거는 그대로 12mg인 거죠. 트립토판 120이면 60이 1이니까 얘는 2mg 니아신 활성 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14mg 니아신 니아신 당량. 활성이 아니라 니아신 당량이라고 해야지. 니아신 당량. 그래서 14mg 니아신 당량이에요. 니아신 이퀴벌런트, 니아신 당량. 그래서 답이 14예요. 14.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항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검진조사 있고 영양조사 2가지가 나와 있고요. 검진조사에서 허리둘레를 측정한 거, 허리둘레에 기억이 써 있고요. 혈액조사에서 HDL 콜레스테롤에 니은이 체킹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조사에서 식생활조사에 보면은 디귿 경험의 여부. 그래서 영양조사에서 식생활조사에서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경험의 여부를 조사를 하나요? 식생활조사에서. 그 디귿에 들어갈 것은 영양교육 및 상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밑줄친 기억을 허리둘레죠. 체지방 분포 판정에 활용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써라. 장점, 단점 1점 1점 하시면 되고 여성 대상 대사증후군 판정 시에 HDL 콜레스테롤 수치 쓰는 거 1점, 디귿의 내용 쓰는 거 1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기억의 체지방 분포, 기억이 뭐였냐 하면은 허리둘레예요. 허리둘레를 가지고 체지방 분포 판정에 사용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써라. 요거는 교재에 그대로 나와요. 장점은 뭐냐? 신장에 관계없이, 키에 관계없이 복부 비만 정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라는 것까지가 장점인데 여기까지 하나로 보셔도 되고 여기까지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에 관계없이 복부 비만 정도를 반영한다. 이것도 장점일 수 있고 매우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복부 비만 판정에 매우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뭐 이런 내용도 하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냥 허리둘레만 재게
되게 되면은 복부 비만이구나 아니구나는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냐 요거는 구별이 잘 안 되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지방량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내장 지방량은 반영하지 못한다. 건강에 완성 질환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얼만큼인지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허리둘레만 냅다 재면은 그냥 전체적인 지방량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복부 비만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이 피하 지방인지 내장 지방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허리둘레랑 비슷하게 허리 엉덩이 둘레 비 또 많이 언급을 하죠.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의 장점은 엉덩이 쪽에 있는 거는 내장 지방이 아니죠. 엉덩이 쪽에 있는 건 100% 피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과 허리 둘레를 같이 재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비율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요게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의 장점인데 단점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이 늘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증가할 경우 허리 둘레랑 엉덩이 둘레가 동시에 증가할 경우에 수치 변화가 없어요. 수치 변화가 없다. 요게 단점이죠. 그리고 비만이 아니에요. 비만이 아닌데 엉덩이가 작다거나 엉덩이 둘레가 굉장히 적다거나 비만인데 엉덩이 둘레가 되게 커요. 이런 사람들은 수치가 얘네 둘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수치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허리 둘레하고 관련돼서는 저렇게 장점, 단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대사증후군 판정할 때 HDL 콜레스테롤의 기준치가 여자는 50mg/dl죠. 50mg/dl 쓰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의 판정 기준은 되게 많이 암기하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압, 공복, 혈당 이렇게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 사람 대사증후군이다라고 보는 거죠. 대사증후군은 원인이 복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다양한 어떤 증상이 유발이 되는 것이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그 다음에 이상지질 혈증 같은 것도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대사증후군이고 남자, 여자 다른 거는 이제 허리둘레랑 HDL 콜레스테롤이 수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우리 영양조사, 그러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영양조사 항목에 보면은 식생활조사가 있고 식품섭취조사가 있고 식품안정성조사가 있어요. 식생활조사에서 지금 문제는 여기가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거. 그래서 답은 영양교육 및 상담이에요. 초등학생, 그래서 이 영양조사에서는 대상자도 알아두셔야 되고 내용도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식생활조사는 만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 상담,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영양 표시에 대한 그런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1에서 3세한테는 모유나 이유식이나 이런 보충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유 보충식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이제 식생활조사 내용이고, 식품 섭취 조사에서는 조사 2일 전이에요. 2일 전 섭취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24시간 회상법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 섭취한 음식에 대한 조리 내용을 조사하는데 이거는 조리자, 집에서 조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24시간 회상법은 만 1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조사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식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교육 및 상담이 디귿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5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사춘기 청소년 A는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은 공복 시에 130mg/dL, 취침 전에 200mg/dL, 당화 혈색소 8.3%예요. 현재 저체중이며 체중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종종 행동이 느려지고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흡에서 불쾌한 과일 향이 난다.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쾌한 과일 향의 정체는 아세톤이에요. 아세톤, 이거는 정체가 아세톤, 케톤체 중에서 아세톤이죠. 성인 B는 2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은 공복 시에 98, 식후 2시간 135, 당화혈색소 7.6이에요. 과체중 복부비만, 운동 안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 사춘기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한 당뇨병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청소년 A에게 밑줄 친 기억을 유발하는 물질을 쓰고 이 물질이 생성되는 이유를 써라. 1.1점이고요. 성인 B의 혈액 지표 중에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혈당 조절 목표를 제시하고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쓰는 게 이게 1점이겠죠. 그래서 이 지표 한 가지랑 조절 목표까지 해서 1점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의미하는 바 1점 이렇게 해가지고 4점이 100점이 되는 거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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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자, 청소년 A에게 밑줄 친 기억, 불쾌한 과일 향을 유발하는 물질을 쓰고 이 물질이 생성되는 이유를 서술할 것, 그 물질은 아세톤이에요. 아세톤은 케톤체 중에 하나죠. 케톤체가 생기는 이유는 1형 당뇨의 경우에 인슐린이 부족해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인슐린이 없으니까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요.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로 쓰는 게 지방인데 포도당이 없으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나 포도당이 없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옥살로아세트산의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TCA 회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세틸코에이가 축적이 되는 거죠. 얘가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것이 케톤체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저도 적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간단히 쓰시면 좋겠습니다만 들어갈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용이 되지 못하고 지방산을 분해해가지고 되게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나와요.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에 들어가서 시트르산, 구연산을 만들려면은 옥살로아세트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3개의 NADH, 1개의 FADH2, GTP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디서 합성이 되나 하면 포도당, 피루부산을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게 옥살로아세트산이죠. 근데 포도당이 이용이 안 되니까 옥살로아세트산이 공급이 안 돼요. 포도당이 이용되지 못하니까 체내에서는 에너지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합성해야 하는 그런 시그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옥살로아세트산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을 만들어서 포도당 합성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와중에 갖다 쓰기는 또 많이 써요. 여기가 B니까 얘가 안 돌아간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케톤체죠. 그래서 케톤체 그러면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산 그 다음에 아세토아세트산 그 다음에 아세톤 요 3가지예요. 아세톤. 그래서 요 3가지 중에서 요 아세톤이라는 아이가 호흡을 통해 나가면서 불쾌한 과일 향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인슐린 부족으로 조직에서 포도당이 이용이 안 돼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옥살로아세트산 공급이 부족해서 지방이 불완전 연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TCA 회로로 못 들어가는 거 불완전 연소가 되고 축적된 아세틸코에이를 가지고 케톤체를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아세톤이 불쾌한 과일 향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인 B씨의 혈액 지표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의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할 것.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당뇨 진단할 때 정상, 그 다음에 전 단계, 당뇨병 일대의 그 수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복 혈당이 99 이하면, 100 미만이면 보통 정상이라고 봐요. 공복 혈당. 126이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당뇨다 이렇게 보죠. 당화 혈색소는 5.6 미만이면은, 5.6 이하면은, 그러니까 5.7 미만이면은 정상이라고 보고 6.5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뇨로 진단을 하죠. 당화 혈색소. 그 다음에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2시간 찍었는데 혈당이 140 미만이면은 정상인데 보통 2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당뇨로 진단을 해요. 그 중간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이 단계에서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당뇨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BC의 혈액 수치를 보시면은 공복 혈당 98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2시간이 135예요. 139 미치면 괜찮다 그랬죠. 135니까 이건 괜찮은데 당화 혈색소가 7.6이에요. 당화 혈색소의 경우에는 만약에 당뇨다. 그러면 당화 혈색소의 목표치가 1형 당뇨면은 7%, 2형 당뇨면은 6.5% 미만이라고 봐요. 퍼센트 미만.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인 BC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지표는 당화혈색소고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 목표 제시해라. 2형 당뇨니까 6.5% 미만이라고 하셔요. 6.5% 미만.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 자체는 비가역적이고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죠. 효소가 필요 없는 그런 결합이에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이기 때문에 그 장기간 120일 동안 오늘은 혈당이 괜찮지만 120일 동안 어느 날에 혈당이 되게 높았을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많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순하게 혈당을 측정했을 때보다 이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면은 그 적혈구 수명 1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혈당 관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6.5% 미만이고요. 혈당이 높을 때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비효소적, 비가역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혈당 수준, 혈당 관리 정도를 반영을 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혈당 수준을 반영한다. 요것이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식생활에 대한 가정통신문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마늘칩 볶음밥 있어요. 만드는 법 보시면 밥을 짓는다. 마늘의 반은 편을 썰고 반은 다져요. 대파와 당근은 잘게 썬다. 편으로 썬 마늘은 찬물에 담가 알물을 빼고 물기 제거하고 굽고 당근은 달군 팬에 식용유와 함께 넣고 볶아준다. 스크램블하고 볶은 다음에 구운 마늘을 밥 위에 뿌려준다. 자, 밑줄친 기억에 관여하는 효소 명칭, 그 다음에 알리신에서 생성된 냄새 유발 물질을 각각 쓸 것 1.1점 하시면 되고요. 용출된 물질 중에서, 그러니까 당근을 볶는 과정에서 용출된 물질 중 체내 비타민 전환율이 가장 높은 색소 명칭, 그 이유를 화학 구조를 포함해서 써라 1점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마늘의 반은 편을 썰고 반은 다진다. 요 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명칭. 마늘에 들어있는 알린이 알리나제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효소 이름은 알리나제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만나서 알리신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리신은 되게 불안정해서 금방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다이, 아릴, 다이설파이드 혹은 다이아릴, 트리설파이드 같은 물질이 생기고 마늘은 다져놓은 다음에 오래 두면 저분자 물질들이 생기면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은 다진 즉시 사용하든지 다진 다음에 냉장 내지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효소 이름은 알리네이즈, 알리나제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불쾌한 그 알리신에서부터 생성되는 물질은 다이아릴, 다이설파이드, 다이아릴, 트리설파이드라고 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우리 겨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니그린 가지고 미로신 아제에 의해서 머스터드 오일이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생기고, 요거는 가열 과정에서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나 황화수소가 생긴다. 이 겨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요 두 가지 그림이 좀 자주 언급이 돼요. 근데 알리신은 즉시 분해가 되는 것이고, 이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가열 조리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알리나제, 다이아릴, 다이설파이드, 다이아릴, 트리설파이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당근을 달군 팬에 식용유랑 같이 볶아요. 식용유랑 볶으면 용출되는 것은 지용성의 성분이겠죠. 지용성 성분이 용출이 되는데 비타민, 체내에 비타민 A 전환율이 가장 높은 색소,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얘기하는데,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 중에서 체내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은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이 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 구조상으로, 자, 비타민 A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베타 이오논 핵이에요. 이오논 핵. 뭐 아이오논이라고도 하고 이오논 핵이라고도 하고 이오논이죠. 베타 이오논 핵이 옆에 붙어 있어요. 비타민 A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내에서 전환될 때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비타민 A가 되려면은 사이드에 붙어 있는 게 베타 이오논 핵이어야 돼요. 지금 알파카로틴은 보시면은 여기는 베타 이오논 핵이죠. 근데 여기가 베타 이오논이 아니에요. 이중결합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뚝 잘랐을 때 한 개의 비타민 A가 만들어지는 거죠.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이쪽도 베타 이오논이고 이쪽도 베타 이오논이에요. 딱 잘랐을 때 두 개의 비타민 A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감마카로틴은 한쪽은 베타 이오논인데 한쪽엔 핵이 없어요. 이오논 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크립토잔틴의 경우에는 이쪽은 베타 이오논인데 여기에는 OH계가 붙어 있단 말이죠. 여기만 비타민 A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한 개의 비타민 A를 생성할 수 있지만 베타카로틴은 두 개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베타 이오논 핵과 이소프렌,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슬들이 이소프렌이죠. 이중결합이 공액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반복되면서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이소프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비타민 A의 구조고 카로티노이드의 구조예요. 근데 이 이오논 핵이 베타 이오논 핵이었을 때 얘만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된다. 근데 베타카로틴은 베타 이오논 핵이 양 사이드에 하나씩 있어서 두 개의 비타민 A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내 전환율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비타민 A는 베타 이오논 핵과 이소프렌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한 분자의 양쪽이 베타 이오논 핵을 가지고 있어 두 분자의 비타민 A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 다음은 캔디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캐러멜, 브리틀, 퍼지, 토피, 마시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조 방법이 나와 있고 물성, 물리적인 특성이 나와 있고요. 자, 위의 자료에서 결정성이 다른 캔디의 명칭 한 가지 써라 1점이죠.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의 이름을 쓰고, 기억이 브리틀이 물성에 관여하는 조리 원리를 서술하고, 니은의 식재료 쓰고 1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결정성이 다른 거를 찾아라. 우리 캔디에는 결정성 캔디가 있고요, 비결정성 캔디가 있어요. 우리는 결정성 캔디를 외우죠.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퍼지, 폰당, 디비니티, 요게 대표적이고, 무슨 펜드사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펜드사탕까지. 그래서 보통 퍼지, 폰당, 디비니티, 결정성, 캔디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비결정성인데 여기 퍼지가 있죠. 퍼지만 결정성이 달라요. 얘만 결정성 캔디인 거죠. 퍼지.
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 기억이 브리틀에 영향을 미치는 거. 브리틀 하면은 들어가는 재료 중에 뭐가 있나 하면 설탕을 내용해 보시면 설탕을 가열, 농축한 후 버터를 넣어 고온에서 가열하고 기억을 첨가하여 잘 섞은 후 식혀서 성형을 한다. 기억, 뭘 첨가해요? 식소다를 첨가하죠. 식소다. 그래서 식소다, 뭐 다르게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 식소다라고 하는 아이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요거죠. NaHCO3. 요거 두 개가 가열을 하게 되면은 Na2CO3, 탄산, 나트륨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CO2가 생기면서 CO2가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공질의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 다공질의 구조가 CO2로 인해서 다공질의 구조가 되면서 물성이 약간 바삭해지면서 다공질이니까 빨리 식어요. 빨리 식히는 효과하고도 관련이 있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식소다고요. 이 식소다는 가열 시에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브리틀을 다공질로 만들어서 바삭함이라고 하는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식소다, 이산화탄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공질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니은에 들어갈 거. 니은 보시면 가열한 설탕용액에 마시멜로 만들 때 니은과 남백 거품을 넣어요. 마시멜로 만들 때는 설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콘시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남백 거품, 그러니까 머랭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 들어가요? 젤라틴이 들어가요. 젤라틴.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젤라틴이죠. 젤라틴. 그래서 마지막 답은 재료명은 젤라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8번. 다음은 영양 지원의 경로이다. 지원 경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영양 지원, 기억. 이거 우리 문제 중간중간에 문제로 그러니까 질문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었고 영양 지원할 때 어떤 질문에 예면은 경장 영양이고 아니면 정맥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장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려면은 장이 정상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장이 기능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위장관 기능이 정상입니까? 뭐 위장관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위장관이 괜찮아요. 그러면 장에다 음식물을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맥 영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장 영양에는 경구 섭취가 있고 경관급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보충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으로 삽입을 해서 음식물을 주게 되죠. 비장관, 장조루술 두 가지로 나눌 때의 질문은 기간을 가지고 하죠. 기간이 어떤 책은 4주, 어떤 책은 6주 이렇게 나와요. 기간이 길면은 코에다 계속 끼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장조루술로 가는 거고 기간이 짧으면 비위장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비위관이냐 비십이지 장관 비공장이냐 아니면 위조루술이냐 공장조루술이냐를 물어볼 때의 질문은 뭐가 있나요?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장관 기능이 가능하냐? 예 하면은 구강 섭취가 예 하면은 이제 장으로 가는 거고 경장 영양 가는 거고 아니요 하면은 정맥 영양으로 가죠. 근데 입으로 먹는 게 필요량의 90% 이상인가요? 하면 예 하면은 이거는 뭐 경구 영양액을 추가로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하면은 기간으로 따져요. 6주 이상이다 그러면은 관조루술로 가는 거고 6주보다 짧은 단기간에 이런 경관급식이 끝날 거면은 그냥 비장관급식을 가는 거죠.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느냐? 흡인 폐렴의 위험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물이 그만큼 쉽게 역류하고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 걸릴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위에다가 음식물을 주면 안 되고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역류하지 않을 만큼의 아래쪽에다가 음식물을 주는 게 맞죠. 그래서 흡인 폐렴 위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없어요. 그럼 위에다가 주면 되는 거죠. 비장관의 경우에도 흡인 폐렴 위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비십이지장 내지는 비공장 가는 거고 없어요. 그러면 비위관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서술할 것, 질문 형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위장관 기능이 정상입니까? 내지는 위장관 기능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 디귿에서로 제공되는 영양액에 포함된 단백질 형태를 각각 쓰고 단백질 형태가 다른 이유를 서술해라. 니은이 뭐냐면 비위관이에요. 비위관이고 디귿은 뭐냐면 비공장관이에요. 자, 위에다가 음식물을 주게 되면은 위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식도가 있고 위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위에다가 음식물을 주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단백질, 지금 문제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기 쉽게 전환이 되죠.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의 작용을 받게 되고요. 내려가다가 십이지장 쪽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등의 여러 가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서 내려가서 보통 소장 상부에서 공장이나 여기에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음식물을 줄 때에는 이런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라거나 위산의 작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형태로 줘도 된다. 근데 장에다가 공장에다가 직접 주입을 할 경우에는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위도 패스했고 12지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의 경우에도 12지장으로 분비되는 트립신의 경우에도 12지장 그리고 소장 상부 쪽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장으로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트립신의 작용,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작용도 조금 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비위관으로 줄 때에는 카제인염, 대두단백, 계란,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 형태로 준다라는 거. 근데 비공장관은 단쇄 펩티드나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제공을 해요. 단쇄 펩티드 그러면은 디펩티드, 그러니까 아미노산 2개 붙은 거, 혹은 트리펩티드, 아미노산 3개 붙은 거까지는 흡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될 때를 보면은 유리 상태의 아미노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통 회장까지 내려가서 회장 쪽에서는 디펩티드 내지는 트리펩티드까지 흡수가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다 잘라지죠. 그래서 혈액으로 넘어가는 거는 100% 유리 아미노산만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는 거 디펩티드, 트리펩티드 흡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쇄 펩티드 수준으로 줘도 되고 유리 아미노산 형태로 줘도 되는 거예요. 이유는 비위관은 위로 음식물이 주입되므로 위산과 위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 작용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공장관은 공장에 음식물이 주입되니까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소화 흡수되는 과정, 영양학에서 공부할 때를 감안을 하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영양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용성 비타민. 리을이 뭐냐면 정맥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맥 영양에서 영양액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영양액에 시키지 않는 게 비타민 K하고 철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K의 경우에는 이 정맥 영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누워서 이렇게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전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겨요. 흔히. 그래서 와상인 사람들 혈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항응고제를 써요. 정맥 영양하는 사람들은.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항응고제를 쓰는데 비타민 K를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둘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용상에 약간 상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그러니까 항응고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타민 K 작용 부위에 가서 결합하는 그런 항응고제, 뭐 디쿠마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파린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비타민 K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해서 비타민 K의 작용을 막는 아이들인데, 비타민 K를 얘 넣는 과정에서 얘를 넣어버리면은 얘가 힘을
힘을 못 써요. 느나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주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K는 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K라고 하는 아이의 작용이 혈액 응고 이외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위해서 근육 주사로 보통 주 1회 정도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K는 별도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철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제공을 해요. 철의 경우에는 이유 자체가 얘가 다른 성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다른 성분의 안정성에 좀 방해가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철이. 그렇기 때문에 철은,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과민 반응. 부작용.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의 경우에는 부작용. 그래서 철도 별도로 주입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정맥 영양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지용성 비타민 C라고 했으니까 비타민 K라고 하시면 돼요. 자, 9번. 다음은 영양교사가 작성한 영양상담 기록지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영양상담 기록지예요.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그 다음에 3, 목표 및 계획하니까 이거 SOAP죠. 그래서 S는 서브젝티브, 주관적 자료, O는 objective, 객관적 자료, A는 뭐예요? 어세스먼트예요. 어세스먼트니까 이거를 영양 판정 내지는 판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영양 판정 혹은 판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P는 플랜이죠. 그래서 목표나 계획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그 다음에 판정, 목표, 실행, 목표 및 계획해서 목표 설정하고 실행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영양 상담하고 관련된 기록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SOAP 형식에 맞춰서 쓰세요. 기억에 들어갈 거, 이거 1점이겠죠. 그리고 니은에 사용한 영양 상담 목표 설정 방법 두 가지 쓰라 했으니까 2점이고, 디귿에 사용한 행동요법 써라, 이거 1점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영양 판정이라고 했고요. 니은을 보시면은 영양 상담 목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적용이 된 것이냐. 과자 섭취를 주 2회로 줄이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영양 상담할 때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했을 때 내담자 입장에서도 어떤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상담 효과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과자 섭취를 주 4회로 줄인다로 설정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4가지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 처음에 친밀관계 형성하고 자료 수집 및 영양 판정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하고 효과평가를 하는데,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 목표를 찾고 정하는 과정에 내담자 의사를 반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보통 수치화해서 얘기를 해요. 측정 가능한 수치화로 해서 목표는 설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추후 평가 할 수 있게 세운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표를 정해요. 아주 세부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해서 조금씩 달성을 해가면서 어떤 내가 목표를 달성을 한다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어떤 자아효능감이나 이런 것도 증진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부 목표를 정한다. 요 4가지예요. 그래서 이 밑줄친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내담자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설정을 했다. 이 2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2가지. 그래서 답은
목표를 찾고 정하는 과정에 내담자 의사를 반영한다. 구체적,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추후, 오타가 났네요. 추후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한다. 이것이 정답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보시면 뭐냐면 밑줄 친 디귿에서 사용한 행동요법을 써라. 디귿이 뭐냐면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식당에서 채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채소 섭취 의지를 높인다. 우리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시면은 자,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상담하고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행동요법은 일단은 목표 자체가 행동수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행동요법이고, 일단 사람의 행동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학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행동은 학습되는 것이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행동요법이에요. 이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내적인 어떤 동기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현실요법하고 약간 상반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행동요법은 행동 변화가 초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의 성과 측정이 되게 용이해요.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이 사람 행동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장점이고, 이 행동요법의 학습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학습 원리가 세 가지: 조작적 조건화, 그 다음에 모방, 또 하나가 모델링이죠.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면 그 행동은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이라면 그 행동은 줄이게 되는, 그것이 조작적 조건화예요. 그래서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 행동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 결과가 부정적이면 그 행동은 안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조작적 조건화죠. 모방은 따라하는 것이고 모델링은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약간 심화된 것이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거나 지침이라거나 구체화된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게 모델링인데, 여기 지금 디귿에 보시면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식당에서 채소를 먹는 모습을 보고 따라 먹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모방이지만 채소 섭취의 의지를 높였다. 약간 심화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모델링. 그래서 세 번째, 디귿은 모델링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에 10번, 다음은 건강 사이트 Q&A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홈쇼핑에서 카르니틴 식이 보충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카르니틴은 식사로 공급되거나 체내에서 메티오닌 리신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어요. 카르니틴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지만 다량 섭취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살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20대 남성입니다. 저체중이라 고민입니다. BCAA 식이 보충제를 먹으면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되고 근육이 더 잘 생긴다고 하던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BCAA는 분지형 아미노산을 말하는데 니은 대신 근육에서 주로 분해돼요. 그 육류 섭취 후에 70%, 니은에서 방출되는 아미노산의 70%가 BCAA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서 섭취한 아미노산이 간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가죠. 간으로 갔는데 간에서 간 정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아미노산의 70%가 BCAA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여기서 대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간이에요. 간 대신 근육에서 대사돼서 먹은 다음에 대부분 육류에는 또 BCAA보다는 뭐 방향족 아미노산이나 함황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은 여기에서 대사가 되고, 대사 안 된 채로 패스해가지고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BCAA다. 그래서 얘네들은 근육과 같은 조직으로 가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간이에요. 특히 특정 아미노산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식이 보충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는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함황아미노산들, 얘네들은 대사가 되면은 뭐가 돼요? 요놈이 되죠. 산성의 황을 가지고 있는 산성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이가짜리 칼슘이랑 결합이 되면은 딱 요렇게 되면서 요 상태로 배설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많이 섭취했을 때 자칫 칼슘이 결합이 돼서 배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기억에 카르니틴이 필요한 이유를 세포 소기관과 지질 대사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기관 명칭 쓸 것, 디귿의 이유를 쓸 것, 2.1.1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르니틴이 필요한 이유를 지질 대사 명칭은 뭘까요? 베타 산화죠. 지방산의 베타산화, 지질 대사 물질, 지방산 베타산화가 들어가야 되고 세포 소기관은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지방산을 분해하려면은 세포 안으로 지방산이 들어오면 이 아실기, 지방산, 아실기에 코에이를 붙여요. 아실 코에이로 합성을 하죠. 아실이라 하면은 요렇게 생긴 거에서 요거 빼고 여기가 아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아실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 근데 꼭 지방산만 아실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카르복실기에서 OH기 빼고 그 뒷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방산의 아실기에 코에이가 붙은 다음에 얘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만 베타 산화를 거치게 되는데 얘가 통째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실기만 이 카르니틴이 결합을 해가지고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아실코에이에요. 아실코에이에 카르니틴이 결합이 되면서 아실카르니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카르니틴 아실트랜스퍼라제 1이에요. 얘가 코에이에 붙어있는 아실기를 떼서 카르니틴에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실카르니틴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수송체를 통과해요. 들어간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면서 내막에 붙어있는 카르니틴 아실 트랜스포라제 2가 찢어요. 그래서 아실기는 다시 코에이에다 붙이고 카르니틴만 유리시켜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자, 지방산의 아실기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베타산화를 거치려면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되어야 하는데 이때 카르니틴과 결합된 아실카르니틴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하므로 지방산의 에너지 대사에 카르니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간이라고 얘기했고요. 디귿의 이유도 언급을 했죠. 황아미노산의 산성대사물이 칼슘과 결합하여 배설이 되므로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칼슘 배설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뼈에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11번. 다음은 단체급식 수업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급식소 재고물품의 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실체 구매가법, 니은 또는 총평균법 뭐가 빠져 있나요? 최종 구매가법이죠. 최종 구매가법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식소마다 규모와 상황이 다른데 어떤 평가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A급식소 실사재고 조사지를 보면서 각 평가법에 따른 재고 자산 가액을 계산하고 각각을 사용하는 이유도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밑줄 친 기억에 의한 A급식소 재고 자산가액 산출값을 쓰고 재고 물품의 자산을 평가할 때 기억을 사용하는 이유를 써라. 기억이 뭐냐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재고가 4월 2일에 들어온 거는 다 썼어요. 4월 8일에 들어온 것 중에 4개가 남아있고요. 4월 16일에 들어온 것 중에서 5개가 남아있고 4월 26일에 들어온 것 중에 3개가 남아있어서 총 재고가 몇 개냐 하면 12개예요. 12개가 남아있다.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 거죠. 12개 중에서 요거 10개.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10개가 있는 거죠. 10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위로 올라가야죠. 그 다음 거. 4월 16일에 들어온 14개 중에서 2개가 남은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원짜리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재고양을 가지고 최근에서부터 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장 최근 게 이게 12개다. 그러면 그냥 12개에다가 2,000원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가장 최근 게 10개예요. 그러니까 2개는 그 바로 직전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4월 16일에 들어온 것 중에 2개가 남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면 23,900원이네요. 900원이 돼요. 23,900원. 자, 그 다음에 이 재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이유, 선입선출로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재고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액을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는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재고 자산을 높게 책정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는 것이 선입선출법이죠. 자, 그래서 각각 그 재고 자산 평가할 때의 사용 목적들이 있어요. 보통 실제 구매가법은 언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실제 구매가법은 실제 얘가 들어왔을 때 얼마로에 들어왔는지를 하나하나 다 라벨로 붙여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규모 급식소에서 사용한다. 소규모 급식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들어올 때마다 각각 얼마에 들어왔는지 다 라벨로 그 라벨지에다 해서 단가를 기재를 해놔야 되는 게 실제 구매가법이죠. 그리고 총평균법은 언제 많이 쓰냐면 물품이 대량으로 들어올 때, 대량으로 입출고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이건 소득세 조금 내려고 쓰는 거죠. 수입선출법은 인플레이션이라거나 물가가 막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득세를 줄이는 거, 소득세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거 쓰고 가장 싸게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만큼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이익에 대비해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제 재료비를 빼야 되는데 우리는 재료를 되게 비싼 걸 썼어요. 가장 최근 게 아무래도 비싸게 들어온 거니까 비싼 걸 썼기 때문에 이익이 적으니까 세금을 조금 내겠다. 이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리고 최종 구매가법, 아까 빈칸에 괄호 안에 들어갈 게 최종 구매가법이었죠. 최종 구매값은 어떨 때 쓰느냐? 얘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얼마에 들어왔는지가 참고예요. 그러니까 개수 같은 거 무시하고 가장 최근 단가를 그냥 곱해버리는 게 최종 구매가법이죠.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신속한 방법. 그래서 간단하다, 신속하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간단하고 신속하니까 일반적으로 급식소에서 많이 쓰는 게 최종 구매가법이에요. 자, 2025학년도 영양교사 기출문제 풀이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주 구석에 있는 그런 수치들이 문제로 요즘에는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시간 투자 많이 하셔서 공부하셔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2026학년도 영양교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조만간 저랑 같이 이론 수업에서 만나뵐 것을 저는 또 희망을 합니다. 다시 이론 수업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